요즘 힘들지 않아? 죽을 것 같아. 아이는 잘 크니? 힘들어 죽겠지? 아기가 이제 한 달인데 이때가 원더 위크라고 한참 자기 전에 엄청 우는 시기래.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 몇 달 갈 수도 있어. 우리가 뭐 엄마는 위대하다, 아빠는 위대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위대하겠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인간은 이런 존재다 또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에 대한 관념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애 하나를 일주일 키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정신적인 소비가 들어가는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른들이 오늘 누구 만났는데 걔 별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걔도 남의 집 금이야 오기냐 키운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야.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다 누군가가 그 정도의 케어를 했기 때문에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누구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이제. 나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는 영화, 바이킹들이 도끼 던지는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으악 하면서 도끼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던 그 바이킹도 아빠가 되면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요 이걸 했다는 건가?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 당시에 아이들의 사망률도 상당히 높기도 했고 여기 영화 사례 이런 기록들도 끔찍하지만 좀 남아있고 인간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 게 아이 때는 아니었거든. 지금 현대사회로 와서 가장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영아 사망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아이를 낳으면 성인까지 하나의 인격체로 키울 수 있게 된 것이 위대한 변화인 것 같아. 그래서 아이가 성인으로 크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진화생물학적으로 보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한 메커니즘이 이미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눈이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잖아. 이 얼굴을 보는 순간 거의 모든 사람의 뇌 안에서 어머 귀여워 보호해주고 싶어 이러한 본능적인 감정이 일어나도록 진화를 해서 나 이렇게 귀여운데 나 보호해주지 않고 100일 수 있어? 이렇게 우리 뇌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살아남는 확률이 올라간 것도 있지. 그러니까 형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옛날 고대 신화 중에서 어린아이를 죽이거나 해하려고 그러는 악당 그리고 차마 아이를 귀여워서 해하지 못하는 조력자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화 얘기가 되게 많네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 얘기만 해도 이놈을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얘를 어떻게 죽여 해가지고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더니 얘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진화생물학적으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귀여움은 이해가 돼요. 어른들이 나한테 오게 만들어서 나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든다. 그건 말이 되는데 애기 우는 소리는 반대로 즉시 불쾌함과 불안감을 조성해서 내가 심지어 인터넷에 찾아봤어. 내가 새로 아빠가 됐는데 애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했더니 미국의 해군 특전사 네이비 실이 답변을 달았는데 이 네이비 실이 심리적 고통을 얼마나 견디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온통 하얀 방에다가 넣어놓고 애기가 우는 소리를 테이프로 1시간 동안 들려주면서 이걸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대. 세계 최고의 전사들도 1시간 동안 애기 우는 소리를 들으면은 엉엉 울면서 그만하세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테스트를 해 소리 100가지를 들려주고 어떤 게 나를 가장 괴롭히나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랑 여성의 비명 소리 이게 거의 탑이야. 칠판 긁는 소리보다 더 괴롭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아기가 어른들이 밥을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자기한테 뭔가를 끌어당겨야 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는 소리를 내는 걸로 진화했나? 왜냐하면 꼭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울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게 만든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주파수로 울도록 됐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아이가 있는 부모와 아이가 없는 부모 중에서 누가 이 소리에 반응을 더 많이 하는가를 보면 아이가 있는 부모가 더 많이 반응하게끔 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 뇌도 바뀌어서 그 소리에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나도 변했다는 거지. 그렇지. 아빠가 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아나 마춘이라는 사람이 쓴 아빠의 삶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엄마 혼자 애를 키운다면서요. 아빠 엄마 둘이 애를 키우는 건 거의 대부분 새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결혼을 할 때 원앙이나 오리 같은 거를 놓고 하잖아요. 좋은 부부와 아빠란 무엇인가는 다른 포유류 사이에 롤모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가 나오는데 이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히프가 좁대. 근데 두뇌가 크다 보니까 머리는 커요. 그래가지고 출산도 엄청나게 힘들고 육아할 때 필요한 시간도 엄청나게 길다 보니까 엄마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와 엄마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라는 존재가 다시 가족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대부분의 필요가 없는 엄마, 아빠, 아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 팀이 돼가지고 아이를 키우도록 인간이 가족 중심 개체로 진화를 했다는 내용이 난 너무 재밌더라고. 인간 부모로서 억울한 게 예를 들어서 기린을 보면
뛰어가면서 애를 낳아 얘가. 근데 애가 이렇게 굴러 떨어져. 어. 그다음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엄마랑 같이 뛰어. 지금 같이.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렇지. 근데 인간은 심지어 100일 때 되면은 애 뒤집었다 그러고 부모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오만한 인류가 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능력 때문인데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잖아 살면서. 그런데 내가 태어나면서 모든 걸 다 알고 태어나면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인간의 경우에는 태어나서는 우리가 케어를 몇 달 동안 해줘야 되고 몇 달이 뭐야 사실은 평생.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평생. 근데 이 긴 시간을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힘들 수 있지만 대신에 세상이 갑자기 변하고 내가 먹어야 되는 먹이와 환경이 다 변해도 인간은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게 다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부모,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뇌가 가졌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한 거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형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춘기가 그러면 인류한테 되게 중요했겠다. 왜냐면은 어려서 부모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지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부모 때와 지금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부모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게 맞아라고 하는 부모가 하지 않는 걸 하도록 만드는 시기를 만들었다는 거는 인간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겠네. 사실 재밌는 거는 이제 유아기와 사춘기를 겪는 부모인 이도 바뀌어. 어떻게 보면 뇌는 평생 바뀐다. 이 놀라운 신경 가소성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힘든 거야. 내 뇌가 바뀌고 있구나 지금 막. 아이 없이 사는 게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해. 뇌가 바뀌어야 돼. 우리 인간의 뇌가 가장 많이 바뀌는 시기가 언제였냐를 보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유아기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춘기 때, 그리고 나면 어른이 된 줄 알았어. 근데 최신 뇌과학 연구들을 보니까 한 번 더 뇌가 급격하게 바뀌는 시기가 있는 거야. 지금 승현 작가가 경험하고 있는 아이를 낳은 이후에 엄마와 아빠의 뇌가 엄청나게 바뀌더라.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어덜레센트에서 뒷부분인 센트를 따서 앞에다 엄마 아빠를 붙여서 마트리센스. 매트리센스, 파트리센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자면 엄충기, 아충기 이런 단어를 실제로 쓰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아, 이게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라서 그 매트리센스라는 용어는 아마 1970년대 어느 의사가 처음 사용해서 알려진 용어인데 실제로 보니까 신체적인 변화,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당연히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몸 전체가 다 바뀌잖아. 엄마의 뇌 같은 경우는 되게 충격적인 게 뇌에서 회질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예 부피가 쫙 줄어들어.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좋아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뇌에서 거기에 쓸만한 나의 여력은 없어 라고 해가지고 일부 영역이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 전체 부피와 용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럼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느냐 감정과 돌봄, 애착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영역이 더 커지는 반면 나머지 이제 기존에 내가 좋아하던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은 뇌 자체가 그냥 공장으로 보면 정리해고를 막 시키고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이를 낳고 나서 더 급격하게 변해서 비슷한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사춘기 때 일어나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알려진 게 엄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간차를 놓고 아빠의 뇌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특히 아빠의 뇌에서 데이드리밍을 하는 영역. 난 나중에 뭘 먹고 살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까? 막 이렇게 백일몽 꿈꾸고 하는 그런 것 많이 하지 않았어? 요즘 그런 거 할 시간 있나? 잠을 못 자는데 뭐. 자면서 해요. 예, 이상한 꿈 많이 꿔 대신 꿈속에서 아기가 울어가지고 일어났어. 그래서 아기를 보고 있었어. 근데 그 깨니까 실제로 울고 있어. 실제로 울고 있는데 아직 안 일어났었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가 아빠가 됐으니까 보편적인 아빠라면 사고방식이나 몸에 이런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호르몬적으로는 옥시토신의 변화와 테스토스테론의 변화가 굉장히 클 거야. 일단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내가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야 성욕도 발동이 되고 이기고 싶어 한다는 욕망, 경쟁심 뭐 이런 것들도 테스토스테론이 드라이빙을 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 옆에서 아빠가 계속 우는 아이 돌보고 아이랑 같이 지내잖아. 그럼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쫙 떨어져.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
내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지 않는 아빠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이가 울면 짜증이 나니까 아이에 대해서 공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변화인 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옆에서 자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길수록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연구도 있었어. 원래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낮은 남성적이지 않은 남자가 더 좋은 아빠가 되나. 나도 그거 궁금하다.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제일 많이 낮아진 게 누구냐면 원래 가장 남성적이고 가장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높았던 남성이 오히려 그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떨어지는 게 더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뭔가 평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여성에게 어필해가지고 결혼까지 꼴이나고 아이를 낳기까지 가기까지 필요한 호르몬과 아이를 낳은 후의 호르몬이 다르다.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들을 봐도 젊은 애들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서로 매치메이킹하는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많은 남자들은 근육 남성적인 많고 거. 좀 공격적이고 키도 크고 이런 형이 말한 고릴라 알파메일 같은 그런 남자들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 정도끼리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웃는 상, 곰상, 약간 푸근한. 약간 푸근한 걸로 바뀌더라고. 근데 그거를 보니까 형 얘기대로 본능적으로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은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감지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 변화는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구나. 되게 흥미로운 게 남자들이 내 파트너가 임신하고 나서 비슷하게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 이게 쿠바드 신드롬이라고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쿠바드가 이제 알을 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아빠들이 엄마랑 비슷한 신체 변화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임신은 아내가 했는데 왜 아빠가 불안해하고 배가 나오고 식습관이 바뀌고 입덧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여성 입장에서는 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꽤 많은 남성이 이걸 경험을 한다. 이게 뭐냐라고 보면은 벌써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낮아지고 있고 동시에 뇌 안에서 신체 안에서 내가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최신 연구들이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올라가는 물질이 있는데 옥시토신.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특별한 본딩, 특별한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사실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어. 내 새끼가 제일 이뻐 보이고 내 가슴에 앉는 순간 특별한 애착 형성 이걸 하도록 만드는 게 옥시토신인데 이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아빠의 뇌에서도 올라간다. 그래서 또 가정적이 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되고 아빠의 뇌로 바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럼 형이 생각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뭐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나와 아내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연구들을 보니까 아이를 같이 키우는 부모가 MBTI 같은 그 빅5 퍼스널리티가 변한대. 부모가 이게 다 변하는데 둘이 비슷해진대.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아이 낳기 전에 아내와는 부딪히는 것도 많고 나랑 되게 다른 개인이 둘이가 만나서 살아보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비슷해지고 연결된 부분이 많다. 더 큰 발견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공정함, 내가 무언가를 주면 그만큼 받아야지, give and take, 이 공식이 아이를 통해서 깨진 걸 본 게 되게 신기해. give and take가 없어. 없지. 기브야. 뭐 아이에게서 나중에 뭘 바래. 기존의 뇌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런 거고 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작은 세상이었다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와 함께 내 뇌가 변해가면서 그게 한번 와장창 다 깨지고 그냥 주는 걸로 나의 의미가 다할 수도 있다라는 더 큰 세상으로 뇌가 변해가는 과정이 아이들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돼.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과 논리로 아이를 가지는 게 좋아라고 설득은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 아이를 통해서 내가 알던 세상과 나 스스로의 뇌가 다 바뀌어보는 경험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바꿀 수 없는 경험이다. 왜 무섭지 근데? 뭔가 와 기대된다 이게 아니라 무서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경쟁이 굉장히 심한 자본주의적 도시들에서 돋보이려고 자기애를 쌓는 그런 인생을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 쌓아오다가 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자 생존
네가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너가 경쟁 사회에서 이겨서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되게 멋지고 공정한 사회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기를 보면서 인간은 0세에서 1세까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자기 힘과 아무 관련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느 환경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네트워크 안으로 떨어졌는지가 내 첫 한 5년, 10년을 다 결정하는구나. 이거를 조금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모 관련 책에서 읽은 내용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적자 생존으로 살아남은 종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종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가장 부모들이 잘 챙겨준 애들이 계속 살아남았고 그 사랑을 물려받아가지고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가지고 살아남은 종이지 강함으로 살아남은 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읽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형이 말한 대로 동물 애기에 비해서 인간 애기는 형편없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인간처럼 사회 밖에다 떨어뜨려 놨을 때 어른도 애기 같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사실. 동물들은 밖에 원래 서식하는 지역에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 알아서 살잖아요. 그지? 집도 필요 없고. 근데 인간처럼 빨개 벗겨가지고 숲 어디다 떨어뜨려 놓으면 애기랑 다를 게 뭐야 어른도?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인용구가 내가 애기를 낳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관이 바뀌게 된 거를 딱 머릿속에서 정리해주는 그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많이 사랑해야지. 그렇죠. 예. 궁금히 여러분, 저희 PD님이 저보다 육아 1년 선배이기 때문에 카메라 뒤에서 계속 그래 그럴 때지라는 웃음을 짓고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벌써 이제 한 10년 선배네. 제일 부러워. 나는 이제 옛날에는 결혼 일찍 한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사람들 이거 놀러도 못 다니고 인생도 못 즐기고 그러다가 지금은 딱 보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한 50쯤 되면 놀러 다니겠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애를 늦게 나니까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 60이야. 근데 대신 이제 그분들은 그 결혼 일찍 한 분들은 30대 못 놀았고 난 30대에 놀았고 이제 그분들은 50대에 노는 거니까 뭐 아 그래도 아빠가 된 거 축하하고 우리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저속노화 식단도 하고 그래서 60에 대학 보내놓고 그 이후에도 놀 힘이 남아있기를 화이팅. 화이팅. 아기가 자라는 과정에서 인간의 뇌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거를 가장 근거리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형한테 물어볼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 교육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모 교육이 진짜 필요한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아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아빠의 뇌 시리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것도 괜찮은데? 이거 보시고 계시는 또 아빠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장동선 박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간히 우리 아빠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오늘 비비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Brains will be back. 백.